가만히 보면 세상 모든 문제를 정해진 틀 안에서 해석하고 자신의 삶조차 규격화된 공식 안에 가두어 살아가는 존재는 인간뿐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한 삶이라는 것도 실은 누가 정해놓았는지도 모를 인생 공식 안에 갇힌 박제 같은 인생이 아닐런지. 안녕하세요. 초초의 낭독 쉼터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철학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책을 쓴 저자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종영의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입니다. 저자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내가 정말 배워야 할 모든 것은 나무에게서 배웠다 라고 말하는 30년 경력의 나무 의사입니다. 어려서 천문학자를 꿈꿨지만 색약 판정을 받고 고등학교도 그만둔 채 방황하던 그를 잡아준 것이 나무였다고 합니다. 누구나 인생에는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에 산꼭대기 바위 틈에서 꿋꿋하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소나무를 보면서 깨우침을 얻습니다. 30여 년간 아픈 나무를 돌봐오면서 나무로 인해 배운 단단한 삶의 태도들을 글로 풀어내셨는데요. 읽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철학자는 나무라는 말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책의 내용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대나무. 감나무는 나무이고 강아지 풀은 풀이다.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나무와 풀은 쉽게 구별한다. 그런데 다 큰 어른들에게 풀과 나무의 다른 점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막상 3개 이상을 대지 못한다.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수명이다. 나무는 오래 살고 풀은 빨리 죽는다는 것이다. 해를 거듭해 수명을 유지하는 여러 해살이 풀이 있다고는 해도 나무는 보통 수백 년씩 살아가니 그 대답이 어느 정도는 맞다.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대답은 크기다. 아무리 작은 나무라도 풀에 비하면 몸집이 크니까 크기 역시 나무와 풀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법하다. 그 다음으로 견고성이다. 나무는 껍데기인 수피가 있어 단단하지만 풀은 껍데기가 없어 상처가 나도 아물지 못하고 쉽게 부러진다는 것이다. 이때 수피는 일종의 보호 조직으로 풀에는 없는 나무 고유의 특징 중 하나다. 여기에 하나 더, 나무에 대해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나무엔 버섯이 살고 풀엔 버섯이 못 살아요. 이것도 맞는 말이다. 모든 나무에 버섯이 피는 건 아니지만 나무는 버섯을 비롯해 수많은 균류와 더불어 사는 특징을 지녔다. 나무 뿌리에 공존하는 균류만 해도 수억 개에 이른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도 성인이 나무와 풀의 차이점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이 정도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7살짜리 유치원생에게 던지면 그 자리에서 수십 개의 기발한 대답들이 당장 튀어나온다. 풀과 구별되는 나무의 특징을 두고 껴안을 수 있어요. 개미집이 있어요. 아기새가 살아요. 등등 생각지 못한 대답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주변에 아이가 있다면 시험 삼아 한번 물어보시라. 아이마다 각자 생각하는 나무가 무궁무진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랄 것이다.
그렇게 열린 눈으로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치던 아이들이 클수록 상상의 세계를 더 넓히지 못하고 어느 순간 틀 안에 갇혀 사고도 굳어버린다. 왜?라는 의문 한 번 갖지 않은 채 정해진 틀 안에서만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하고 그 틀을 벗어나는 건 이해해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외면해버린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부와 성공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향해 흘러가는 것도 모든 것을 규격화하고 틀 안에 가두려는 습성 때문이 아닐는지.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정형화된 습성에 딴죽을 거는 나무가 있다. 예부터 군자의 기상, 선비의 절개를 상징해온 대나무다. 이름에도 나무라는 말이 붙어 있고 식물동감에서도 나무로 분류하고 있으니 대나무는 당연히 나무로 보는 게 맞을까? 대나무의 수명이 60년인 것을 두고 나무의 특징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대나무는 60년 동안 잘 자라다가 꽃을 한번 피우고는 생을 마감한다. 즉,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죽는 풀과 같은 속성을 지녔다. 그뿐인가? 대부분의 나무는 매해 몸집을 키우는데 대나무는 한 번 자라고 나면 두 번 다시 몸집을 키우지 않는다. 그래서 대나무는 죽순의 굵기가 평생의 굵기다. 더욱이 대나무는 속이 비었기 때문에 보통의 나무들과 달리 나이테가 없다. 그렇다고 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풀은 잎이 난 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뒤 줄기가 시들어 죽는 게 보통이다. 몇 해에 걸쳐 사는 여러 해살이 풀 역시 줄기는 시들어 죽고 뿌리만 남아 겨울을 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나무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잎과 줄기 모두 살아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보태 풀에서도 나무에서도 보기 어려운 대나무만의 특징이 있다. 풀과 나무는 생장점이 가지 끝에 있어서 제일 끝에 가지가 자란 만큼 생장하지만 대나무는 마디마다 생장점이 있어 마치 낚싯대를 펼치듯 한꺼번에 자란다. 마디는 다른 나무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대나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 마디들이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대나무는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두 달이면 7, 8m씩 자라니 다른 나무는 상상도 못할 그만의 성장 이력을 갖춘 셈이다. 이런 모든 특징을 아울러 보자면 결국 대나무는 나무로 보기도 어렵고 풀로 보기도 어렵다. 굳이 따지자면 생리적으론 풀의 성격을, 형태적으론 나무의 성격을 지녔다고 해야 할까?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대나무.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나무 외에도 분류가 어려운 존재들이 꽤 있다. 예를 들어 조류와 포유류 사이에는 박쥐가 있고 포유류와 어류 사이에는 고래가 있다. 이처럼 자연에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무수히 많다. 은행나무만 봐도 침엽수의 특징과 화렵수의 특징을 한 몸에 지니고 있다. 어떤 구획의 갖침이 없이 그저 자신만의 방식대로 나름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 것이다. 가만히 보면 세상 모든 문제를 정해진 틀 안에서 해석하고 자신의 삶조차 규격화된 공식 안에 가두어 살아가는 존재는 인간뿐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한 삶이라는 것도 실은 누가 정해놓았는지도 모를 인생 공식 안에 갇힌 박제 같은 인생이 아닐는지. 하지만 삶을 거듭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복잡한 문제들은 결코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다.
알려진 공식대로 열심히 달려간다 한들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정답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초조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곤 한다. 설사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스스로를 미완의 존재라고 함부로 규정짓지 말라고. 어딘가에 제대로 소속되지 못한 채 늘 부유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러면 좀 어떤가? 대나무는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지금 설령 사람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더라도 불안해하거나 스스로를 못났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다. 어쩌면 대나무는 기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왜 남이 정해놓은 틀 안에 들어가지 못해 안달입니까? 틀 안에 갇혀 기계처럼 사는 것은 지겨운 입시 공부에 시달리던 학창시절로 족하다. 아니, 솔직히 나는 학창시절조차 아깝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 들어가 봐야 별것 없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지 않아도, 번듯한 집을 꼭 장만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모든 조건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애써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 헛된 노력을 계속하기보다 나만의 공식, 나만의 룰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지금이야말로 굳은 머리를 깨고 상상력을 발휘할 때다. 그걸 하면 즐겁고, 그걸 하면 행복해지고, 그걸 하면 왠지 마음이 뿌듯한, 바로 그걸 찾아보는 거다.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대나무는 그렇게 오늘도 자신만의 룰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다. 흔들려 봐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팽나무. 나무 목자는 나무 한 그루가 땅에 우뚝 선 모양을 본뜬 상형 문자다. 여기에 사람 인자를 더한 것이 휴식할 휴자인데 모양만 봐도 알 수 있듯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편히 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듯 나무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위로해주는 안식처로 우리 곁에 머물렀다. 농부들은 뙤약볕 아래서 농사일을 하다가 힘들면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서 땀을 식혔고 집안에 크고 작은 우환이 있을 때면 마을 어귀의 당산목을 찾아 지치고 아픈 마음을 내려놓곤 했다. 지금도 농사를 짓는 시골 마을에 가보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나누며 살아온 노거수를 흔히 볼 수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팽나무는 예로부터 느티나무와 함께 마을을 지키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나무 중 하나다. 마을 어귀 팽나무 밑에서 하얀 모시옷을 단정히 차려입은 할아버지들이 한 손에 부채를 들고 한가롭게 장기를 두는 풍경은 여름 농촌의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더욱이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닷가 마을의 당산목은 대부분 팽나무였다. 느티나무, 은행나무만큼이나 오래 살기도 하거니와 짠물과 갯바람을 버틸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특히 어선이 드나들던 작은 포구에는 팽나무가 꼭 한 그루씩 있었다. 그래서 남해 바닷가 마을에서는 팽나무를 포구나무라고 부르고 제주에서는
홍랑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전북 고창의 팽나무는 현존하는 팽나무 중 가장 굵은데 마을 앞 간척지를 매립하기 전에는 나무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나무 줄기에 배를 묶어두기도 했단다. 가난한 어부들은 작은 나룻배 한 척에 몸을 싣고 거친 바다로 나설 때면 팽나무 아래에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원했다. 기댈 곳 하나 없는 힘든 삶이지만 팽나무를 기도처 삼아 하루하루를 버티며 만선을 꿈꾸기도 했다. 길게는 1000년을 넘긴 팽나무도 있으니 나무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사연을 품고 있을까. 가끔 남해 바닷가에서 자라는 팽나무를 보고 있으면 거친 바닷바람을 이겨낸 인고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가난한 어부들이 거친 풍랑을 맞으며 고기잡이를 하는 동안 팽나무 역시 해안가의 거친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버텨낸 것이다. 나무는 빛이 디자인하고 바람이 다듬는다고 했던가. 잎을 모두 떨군 겨울 팽나무를 보면 거친 바람이 만들어낸 기하학적인 모양새에 할 말을 잃는다. 흔들림의 미학이라고 할까. 자연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절묘한 수영 앞에 인간이 만든 예술작품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나무가 하늘을 향해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바람에 수없이 흔들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냉혹한 바람에 꽃과 열매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뿌리의 힘은 강해지고 시련에 대한 내성도 커진다. 바닷가에 자리한 팽나무가 거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꼿꼿했더라면 그렇게 아름다운 가지들을 지닌 거목으로 자라지 못했을 것이다. 팽나무에게 있어 흔들림은 스스로를 더 강하고 크게 만드는 기반이었다. 인간사라고 다를까. 지난한 현실 앞에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린다. 공자는 40이 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과연 40이 됐다고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인간은 작은 유혹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시련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약한 존재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으려 너무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흔들리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현명할지 모른다. 힘을 빼고 세월의 흐름에 온몸을 맡겨보는 것. 바닷가 폭우에서 거친 바람을 맞으며 살아가는 팽나무처럼 말이다. 도종환 시인이 말했듯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고 흔들리지 않고 곧게 서는 줄기도 없다. 나무가 하늘을 향해 높이 자랄 수 있는 것도 바람 앞에 무수히 흔들리며 살기 때문이다. 때론 가지가 꺾이기도 하고 꽃과 열매를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결국 중심을 다잡고 더 센 바람에 맞설 힘을 키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으려 너무 애쓰면 오히려 쓰러지게 된다. 그러니 흔들린다고 자책하지 말자. 흔들리되 다시 중심을 잡고 가면 될 일이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간다. 걷다가 시련 앞에서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걸어가고. 지금까지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무로부터 배우는 단단한 삶의 태도와 지혜가 엿보이지 않나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